안녕하세요. 채널 615 향선입니다. 자, 채널 615는 뭐 점입 가경입니다. 남북 간의 접촉에 관련되는 공방, 그리고 실상, 매일매일 뭐 새롭게 또 더더욱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 사이 공방은, 진실 공방은 점점 더 뜨거워만 지고 있습니다. 채널 615에서 함께 이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길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시죠. 채널 615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향후 남북 비밀 접촉 공방이 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북에서 녹음 기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공개할 땐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그 좀 흥미로운 건 그 이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는 걸 북에서 먼저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된 내용을 통일부에서 언론사들에게 이 전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이 북의 이 주요 이 뭐 성명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뭐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냥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런 성명이 있었다라는 보도만 나오지, 전문이 보통 예전에는 그 웬만한 좀 중요한 뭐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전문이 실렸거든요, 인터넷 신문에. 근데 지금 계속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좀 축소, 은폐 뭐 이런 그 보도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번에 이제 녹음 기록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사실 상당히 큰 파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녹음 기록을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하겠죠. 일단은 이 상황은 지금 뭐 정부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자체를 뭐 몰라서 거의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에서 이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진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코너에 몰리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를 트렁크를 끌고 와서 김태효 비서관이 트렁크에서 꺼내드려 이랬더니 트렁크에서 국장이 홍창화, 네, 홍창화 씨가 그걸 꺼내서 이제 딱 비서관한테 주고, 비서관이 돈봉투를 손에 쥐어주자마자 북에서는 내치고 그거를 허둥지둥 다시 트렁크에다 주워 담아서 인사도 못하고 막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한반도 방송이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나가고 나서요, 북의 중대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 지난번 이제 북한의 그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하기에는 그 남쪽의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이 뭐 화약내 나는 이런 전쟁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어서, 이게 혹시 그 노컷뉴스에서 보도했던 그 북한의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의, 국가 지도자들의 사진을 이 사격 표적으로 삼은 걸 문제 삼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는데, 뭐 제목은 역적 패당이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 행위에 1100배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표적지에 사진을 놓고 사격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도저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한국에서 당국이 최악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이게 특이한데, 한국 당국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명박과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 불한당들을 처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임시정부를 세우라는지, 아니면 뭐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라는 얘기인지, 아무튼 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를 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두 사람을 명시를 하고 비롯한 이 군사 관계자들을 처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두 번째가 이 특대형 도발 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공식 담보해야 한다. 그래서 사과와 재발 방지 이거를 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동저기군 부대들은 역적 무리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 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명박 정부와는 애당초 맞아 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주모자 처형과 사죄 조치를 따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며 전면적인 군사 보복 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단계적으로 이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냉각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이미 거의 열전의 상태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북에서 사실상이 선전포고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서해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6월 초에 발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직후에 발사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발사된 미사일은 그 몇 년 전에 그 재작년인가요? KN-02라고 해서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걸 개량한 KN-06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발사했다 그래요. 사정거리나 뭐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단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단 그 국방부 쪽에서는 이건 그냥 일상적인 미사일 훈련이다. 뭐 크게 뭐 우려하는 뭐 그런 군사적 뭐 보복 행동 뭐 그런 차원은 아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하필이면 총참모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나서 미사일이 발사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어쨌든 지금의 이 아주 냉혹한 정세 속에서, 엄혹한 정세 속에서 이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쪽에게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아니 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위성락 씨가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네. 뭐, 되고 난 다음에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계속. 육자회담이 열려야 뭘 하는데. 네, 미국 계속 쫓아가고, 중국 쫓아가고, 쫓아다니시기는 꽤 쫓아다니는데 뭘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또 중국 가서 이제 우다웨이를 만났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육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뭐 육자회담 재개를 한국이 논의할 상황은 아니죠. 육자회담이 재개가 되기 위해서 중국이 제시한 게 이제 남북 대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 북미 대화를 하고 육자 대화를 하자라는 게 중국의 제안이었는데, 남북 대화가 이제 한국 측에서 뭐 정상회담, 뭐 비밀 접촉 뭐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지금 육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북한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중국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가서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제발 북한이 이 도발을 군사적으로 뭐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러 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커트 캠벨. 미국 동아태 차관보인데요. 커트 캠벨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뭐 6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하러 왔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왔을 리가 없는데, 이런 분위기, 위성락 씨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랑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육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요. 동아태 차관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미국이 뭐 알다시피 한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한국 정부는 미국 뜻대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 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한국 정부에게 뭘 요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이제 최고위급 인사, 그러니까 한국을 이 전담하고 있는 최고위급 인사가 바로 이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뭐 국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뭐 국가안보
뭐 회장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에 존재하는 한국을 관리하는 이 최고위급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위성락 본부장은 또 중국에 갔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이제 호떡집의 불난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에서 계속 엄포를 놓고 있고, 뭐 일주일에 평균 뭐 2-3건씩 엄포를 놓고 있는데 큰일 난 거죠. 이걸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방한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런 망신살 뻗친 이것을 이쯤에서 무마시키고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육자회담이라는 방향 전환 카드가 너무 절박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대화 테이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절박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6일 날 했습니다. 6월 6일 날 미국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북한이 지금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뭐 핵, 그리고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특이한 게,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지금 딱 정세가 북한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뭐 이명박 정부와 거의 일전을 불사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는 너네랑 적대적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구상은 어떻게든 북한과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현 상태를 유지해서 내년 오바마 재선까지 그냥 그대 무사히, 이 상태로 무사히,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발 북한이 미국만은 건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속에서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움직임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표적지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서요, 표적지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는데, 또 그 한국군이 최초로 지휘권 행사한 전차 훈련도 있었고요. 6.15에 맞춰서 서북도서 사령부도 창설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참, 서북도서 사령부라는 건 이제 이 서해 5도 이쪽이 워낙에 이제 이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기를 특별히 관리하는 이 육해공 합동 해병대까지 해서 합동 이 통합 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서북도서 사령부인데, 하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이면 6월 15일 날 이걸 창설을 한다는 겁니다. 6월 15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통일의 이정표가 발표된 날인데, 하필이면 이런 날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이 군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6.15를 전쟁으로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이제 뜻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사실 이건 북한을 자극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자극하는 겁니다. 통일을 바라는 6.15를 지향하는 모든 남북 해외의 모든 민족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전차 훈련이라고 해서 또 이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했다 그러는데, 파주면은 거의 군사분계선 이제 바로 아래쪽 아닙니까? 파주에서 또 그런 이제 대규모 전차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또 흙먼지를 날리는 이런 이제 행동들도 계속 하고 있고, 참 이게 전쟁을 막자고 하는 건지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6월 15일 날 서북도서 사령부가 창설이 돼도 남북이 공동으로 창설할 줄 알았지, 설마 이럴 줄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해서 14정상선언을 같이 합의했을 때만 해도 요 서북 지역,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한 여기를 사실 남북 간 평화 수역으로 공동 관리하고, 공동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해군이 공동으로 경비도 하는 요런 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 어로 활동을 하는 남북 어민들을 같이 보호하고 요렇게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옛날 무슨 해방공간 때 서북청년단 냄새가 나는, 그죠? 이름이 수많은 양민학살에 동원됐던 깡패들 아닙니까? 이 서북청년단 냄새가 나는 서북도서 사령부, 이걸 창설을 해서, 네, 그렇죠. 하여튼, 네. 주한미국 그 대사
주한미 대사로 성김 그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죠. 성김 이름 되게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얼굴도 뭐 낯설지 않아요. 한국계라고 대서특필하고 그랬습니다. 최초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지난번에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던 적이 있는 미국 여성이 주한미 대사가 됐다고 또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됐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이 성김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 네. 그 어렸을 때는 한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인데 네.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미국으로 갔죠. 근데 그것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일 한국 대사였는데 그때 김대중 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납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서 네. 이 주일 한국 대사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어요. 사실상 이제 망명을 한 거죠. 도미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엇갈립니다. 뭐가 엇갈리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에 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박정희에게 이제 잘못 보여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건 이제 아버지 얘기니까 뭐 당사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관료까지 됐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계니까 한국인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환상이죠.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이 주한미 대사로 임명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고 당연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주한미 대사를 임명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당연히 이제 한국 정부를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한국 현지에서 관할하는 최고위 관리가 이 주한미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는 한국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런 자리를 한국인이 맡았다는 건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치욕입니다, 이건. 치욕적인 거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 총독부에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총독을 일본인이 당연히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을 총독으로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지배한다는 건. 정말 치욕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그 최고위급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예전에 이제 빅터 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미국의 핵심 권력층에서부터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건 미국에서, 뭔가 이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이제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한국 그 주한미 대사로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꺼려한다 그래요. 동아태 차관보도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영국 대사나 일본 대사 이런 데는 서로 못 가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면 이제 그 승승장구 뭐 승진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하려면 이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한테 뭐 거액을 기부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돈을 줘도 안 가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기가. 반미 감정 심하고 남북 관계 골치 아프고 뭐 워낙 골치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한국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내면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스티븐슨 지금 이제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 대해서 꽤 잘 알고 한국에서 많이 살았고 한국말 잘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 외에 뭐 다른 나라는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결국 한국밖에 올 데가 없으니까 보내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이 한국을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2007년도 한국 대선에 그 미 국무부에서 이 한국 대선에 관심이 많죠, 당연히. 관심이 많고 대선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뭐 잘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데 뭐 한국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이 또 한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 국무부에서 이제 직접 미 대사로 들어오는 건데 내년 한국 대선에서 어떤 이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냉각탑 폭파할 때 갔던 사람 맞죠? 예, 아마 그때도 그때 방북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냉각탑 폭파할 때 갔었는데 어쨌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올바른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 이런 것들 설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황금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금평 되게 낯선 이름인데요. 요 근래 갑자기 엄청 떴죠? 네, 그런 이름의 지역이 다 있었구나,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황금평 경제특구 얘기가 뉴스에서 좀 보셨을 텐데요. 그저께입니다. 지난 수요일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에서 경제특구 착공식이 있었다. 성대하게 열렸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 북중 정상회담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사실 2번 열린 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끝나고 나서 원자바오 총리와 또 회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중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자바오 총리와는 아무래도 경제협력, 경제교류 문제를 많이 주되게 논의했고 후진타오 주석과는 이 정치 외교, 군사적인 이 전략적 문제들을 많이 논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황금평 이게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인데 황금평과 바로 위에 위화도는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여기 바로 밑이 이제 신우주입니다. 신우주이고 바로 위쪽은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단둥시 그래서 단둥과 신우주를 잇는 지금 압록강 대교가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데 저기가 이제 새롭게 북중 간의 경제 교류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사실 여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계속 좋지만 않았잖아요. 과거 이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2000년대 초반에 좀 안 좋았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신유주의 경제 특구를 북에서 내서 중국에 있는 중국 사업가를 신우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양빈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세금 문제로 체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북중 관계가 상당히 좀 냉각기가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북한에서 이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중국과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은 이걸 지방정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지방정부와 그다음 민간 사업자들이 가서 개발을 같이 해라, 공동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지금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공동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다른 나라들 기업들을 또 제재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되게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 마카오에 있던 방코델타 아시아 같은 경우 북한 계좌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사실상 은행이 망해버리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민간 기업 차원에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아마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거 민간 사업자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특구 착공식을 하는데 중국의 상무부장이 직접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위급 인사가 참석을 한 거고 중국의 중앙정부가 함께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이제 경제 협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황금평 특구의 규모 이런 게 좀 어마어마한가요? 예. 경제적 의미가 좀 있을까요? 황금평이 면적은 한 11.45제곱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가 8.48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넓은 그런 이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류로 가고 있는데 황금평 저 사진을 잘 보면 좀 특이해요. 중국 쪽 강 연안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저거 섬이 아닙니다, 지금. 섬이 아니고, 원래, 애초에는 섬이었는데, 흙이 계속 쌓이면서 중국 쪽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땅에 붙어 있지만, 북한 영토인, 독특한 그런 이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기가 이제, 황금평이 북한 섬이다 보니까,
북한 땅과 북한 섬 사이의 이 강 수역들이 전부 이제 북한이 관리하는 구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국 쪽에서는 압록강 이제 중상류로 넘어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서해로 나가고 싶으면 저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관리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걸 이제 임기응변으로 북한이 이제 압록강 하구 더 황금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항구를 건설할 정도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기를 이제 중국과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자유롭게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을 이 남쪽에 내줬는데 개성공단이 사실 개발이 거의 안 됐습니다. 뭐 개성공단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개성공단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거든요. 65.7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 넓은 면적을 방치해 둔 채로 1단계 공사만 끝냈어요. 근데 1단계 공사가 3.3제곱킬로미터니까 황금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만 개발 끝내놓고 그거조차도 제대로 유지를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 넓은 땅덩어리를 한국 보고 써봐라라고 내줬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금평으로 새롭게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이제 걸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의의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중국도 이 동북 지역에 상당한 경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은데 그 땅덩어리 중에서 지금 뭐 상해나 뭐 이쪽 남동 쪽은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나머지 지역 서쪽에는 뭐 사막지대 이런 데는 상당히 개발이 안 돼 있고 동북 쪽도 개발이 좀 안 돼 있는데 동북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동북 쪽은 결국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새로 개발되는 그런 곳들이 북한과 이런 황금평이라든지 그다음에 황금평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 위화도 뭐 신유주 이렇게 전체 구역으로 지금 북한은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또 낮은 특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항구를 중국이 낮은 항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이제 가져가게 됐고 뭐 이런 식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당히 큰 효과들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북이 황금평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북이 중국의 식민지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네. 그 북중 관계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중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 북한은 땅덩어리 작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중국에 뭐 예속돼 있는 뭐 그런 나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의 기본 이 정치 노선이 주체 사상인데 주체 사상의 핵심은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 나라가 해결한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해결한다라는 게 기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국가의 정치 철학에도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거고 실제로 중국이 그 과거에 이제 북한을 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여러 차례 뭐 이 압력도 가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거든요.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에 그런 나라고 뭐 북한이 중국에 뭐 예속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걱정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좀 통일도 하고 좀 더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이요. 그 황금평 얘기를 네. 잠깐 더 하자면 이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냐면 지금 중국에 50년간 황금평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성공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성공단을 한국 쪽에 그 땅을 넘겨준 거잖아요. 땅을 넘겨주면서 너네가 한번 개발을 해봐라. 우리가 노동자한테 해주겠다. 이런 건데 거의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황금평을 중국에 넘겨줬다라는 논리대로 하자면 개성공단도 한국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 땅은 훨씬 넓습니다. 뭐 거의 6배 가까운 땅을 황금평에 6배 가까운 땅을 한국에 넘겨줬는데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조도 못 먹는 애들이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렇게 넘겨줬는데 개발을 전혀 안 하고 방치를 해서 북한이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다 그 폐허로 그냥 만들어 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넘겨준 게 아니라 사용권을 이렇게 준 것이고 그걸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생 이런 말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사실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개성에 공장을 지어서 북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임대료를 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계약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임대료 내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황금평 경제특과 북한이 어쨌든 강성대국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강국 건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는지요? 예, 일단 그 북한이 이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있고, 그 강성대국에서 핵심 내용이 이제 경제강국입니다. 왜냐하면 군사강국, 정치강국은 이미 이뤘다라고 그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이루면 되는데, 이 경제강국의 건설의 기본은 이 자립경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황금평이라든지 신의주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대외 관계를 통한 대외 이제 무역, 뭐 경제 교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부차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북한 경제로 따지면 부차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그 자력갱생을 통한 이 경제 강국을 건설하면서 이 자력갱생이라는 게 외부와 완전히 단절해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이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황금평이 서해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압록강 하구이기 때문에 서해로 이어지는데, 그쪽이 이제 바레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레만에 어마어마한 그 석유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듣기로는 제가 그 황금평에서도 아마 시추를 하면 석유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석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하고 딱 인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중국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개발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황금평을 이제 툭구로 해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걸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뭐 황금평과 그 이제 서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유전지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석유 시출을 한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이러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세계 산유국 지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석유 시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양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한 그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북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참. 야, 북중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쪽에서 기대를 갖고 막 중국이 북을 좀 혼내줬으면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래도 어쨌든 간에 경제특구 착공식에 이 좀 그 주요한 인물들이 와갖고 함께 착공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긴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또 예측을 또 해보면요. 예,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좀 보면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입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뭐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이러면 미국에서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제재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한 측면이 있거든요. 한 번은 미국 편을 들었다, 한 번은 북한 편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줄타기 하는 건 아니냐, 중국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3차례 연속 이어지면서 이제 중국이 확실히 이제 북한 편에 됐다 뭐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상당히 서운해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됐고요. 지금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에서 8월까지 미국 정부가 부채 상한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바마가 공화당 하원 의원 200명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대화를 나눴다는데, 대화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정부 빚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파산 직전이다.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될 판인데 부채 상한 한도 빨리 좀 높여달라. 왜 자꾸
붙들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정부 부채 상한 한도를 높인 게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빚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빚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 경제 위기를 도저히 지금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뭐 경제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들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중국이 유일한 이제 출구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온갖 투기자분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또 지금 이제 죽어가는 경제를 한번 다시 또 땡겨볼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이었는데 중국이 결국 북한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경제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조화로운 사회를 내걸면서 지금까지 이제 경제 개발 일변도에서 이 경제 이제 평등을 이렇게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나서면서 지금의 이제 세계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런 그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각광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얼마 전에 북한 그 노동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게 문제다.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남협조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그 포섭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라고 하죠. 제3세계 국가들끼리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북중 경제 협력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북중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결국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